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립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네, 부동산계 임영웅, 김인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계 임영웅 김인만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 코스피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8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와, 8천 시대를 열고요. 거침없이 달려서 무려 8,400고지를 넘었습니다. 우와. 저희 처음 시작할 때 4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연일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좀 내려가고요.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를 좀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엄청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대를 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2029년까지도 반도체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반도체가 끌어가는 장세,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매도를 많이 했었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대감, 또 반도체 기대감, 또 외국인들의 매수 가담 이런 걸 통해서 코스피가 8천 시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만피 시대는 언제 올까라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전망이 속속들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올해 안에 만피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 해요? 물론 금리 문제, 환율 문제, 또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을 조금 겪긴 하겠습니다만은 8천을 넘어서 만피까지 쭉 달려가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안에 저희가 만피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세커 이주엔 머니.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카드 기억하시겠죠? 자, 그런데 본격 시행에 들어간 5월 9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넘게 줄었고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이제 전세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주앤머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매물이 감소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얼마나 줄었나요? 우리가 다 예상을 하긴 했죠.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 최고 세율이 3주택 이상이면 82.5% 네. 되니까 10억이 벌면 한 8억 정도 세금 내야 되니까 이거는 매물 회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통계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5만 5천, 5만 6천 건 정도 있었는데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이제 가장 정점에 다다를 때 8만 건까지 3월 21일 기준으로 매물이 많이 늘어났죠. 네. 8만 건까지 늘어났다가 5월 26일 기준 최근에 보면 6만 755건. 그러면 5월 9일과 비교해 보면 12.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3월 21일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매물 감소가 우리 예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월이 5만 6천이었으니까 1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감소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은 피부로 막 와닿지 않긴 합니다. 사실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그냥 집값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부동산원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올 초가 0.28%였거든요. 0.28%로 상승을 하다가 0.08 상승으로 서울 평균이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되면 0.31%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올 초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올 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양도세 중과세의 전쟁 기간은 지나갔고 이제 원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상승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어디가 많이 반등을 했을까 보게 되면 일단 강남 3구, 용산구는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이었는데 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상승 전환했고요. 송파구는 0.38%까지 꽁충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기준이
4월과 비교해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1월과 비교해 보면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 보면 강서구든 노원구든 관악구든 서울의 대부분의 외곽 지역들도 다 0.3% 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골고루 외곽든 외곽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이 줄어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이게 가격을 올리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소장님? 일단 거래량과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격도 저는 섹터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권,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과 15억 이하 우리가 3분이라고 하죠. 중간 이하의 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려 있었죠. 양도세, 중과세 매물 집주인들이 5월 9일 전에 팔아야 유리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을 한 3억 정도 낼 수 있는 분이 5월 10일이 지나면 8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금매로 파는 게 유리하니까 네. 많은 금매물들이 나왔던 거죠. 가격이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떨어졌는데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집주인들은 어차피 중과세인데 내가 지금 팔아야 돼 회수하거나 아예 호가를 올립니다.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나 그냥 호가 더 올릴래. 그게 시세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권은. 왜냐하면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야 기다려봐. 3월, 4월에 분명히 급매물이 있었는데 왜 지금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껑충 올랐지? 뛰어오냐. 분명히 지방선거 끝나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호가는 올랐는데 거래는 잘 안 되는 시장,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거고요. 다른 섹터, 이제 외곽 지역들 15억 이하, 뭐 경기, 인천 포함, 서울, 노동항, 금광구 이런 지역들은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요즘 30대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을 많이 하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전세 매물이 없어요. 우리 신혼집 구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월세를 가거나 사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월세를 가게 되면 앞으로도 월세 가격을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10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이런 신혼부부 수요들이 전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자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워낙 비싸기도 했고 잠깐 급매물이 나왔다가 회복하는 단계지만 그 외 지역들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공급 물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도권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2014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1분기죠. 네.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27,471가구인데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는 37,276가구예요. 많이 줄었네요. 예, 1년 대비 10,000가구 정도가 줄었고요. 비율로는 26.3%나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심각한데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966가구에서 5,632가구로 무려 62.4%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 이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도 잠기고 있고 새로 지어지는 집도 없으니까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자꾸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차라리 보유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라는 예상은 우리가 충분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유 부담을 좀 높이는 정책이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투자용으로 2채를 갖고 있다면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한 채 정도는 내놓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매물을 유도하는 것 또는 매물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좀 작동하기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에 현재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방선거 영향도 있고요. 다음 정책이 뭐가 될까를 정부가 고심하면서 사실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의 계속적 연속성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어때요? 정책적으로 어떤 면이 더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나는 그냥 버틸래 해서 버팁니다. 세율이 80%다, 70%다 그러면 와, 이거 도저히 못 팔겠는데? 라는 현상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준다든지 내려주게 되면 이 기회에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는 있죠. 불로소득 논란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집값 많이 올랐는데 양도세 감면해준다 그러면 사실 이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양도세 감면 카드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 잠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최대 관건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팔고 네. 지방의 고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고향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금매로 20%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면 너 양도세도 많이 감면해 줄 테니까 팔아. 매수자들도 금매로 잡을 수 있잖아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정책 제안도 한번 해볼게요. 김인만 소장님을 국회로. 네. 진짜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정부에서도 잘 귀 기울여 듣고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이렇게 소소하게 해봅니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소장님과 함께 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주거할 집을 좀 사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강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사람이 또 관심 있는 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7%를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상을 또 예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5대 우리 시중은행의 혼합형 대출 금리의 범위가요. 연 4.4에서 지금 7.0까지 나왔거든요. 7%의 주담대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5억 정도를 빌렸다라고 하면은 한 해 이자만 3,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주담대 상단 금리가 7%를 넘은 거는요. 2022년 10월 이래로 지금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부담이 커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둔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인데요. 현재 이제 시중의 전망은 연내에 2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집을 사시거나 할 때 변동형 금리를 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변동형 상품은요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금리의 어떤 그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시고 주담대 상품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정부가 가만히 앉아만 있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양도세 중과 이걸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는 카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보유세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분들께서 실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던지 아니면 뭐 증여를 하든지와 같이 뭔가 처분을 더 많이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폐지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정확하게는 장기 보유한 집 중에서 실거주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공제가 유지되는데 비거주하고 보유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거주 물량에 대해서 굳이 오래 보유하거나 가지고 있을 만한 유인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매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카드가 통할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챙겨봐야 한다. 뭐 그런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부동산원이나 KB나 뭐 편한 걸 보셔도 됩니다. 네. 표본의 차이인데
주간 동향 조사가 나오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읽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면 실제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아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아실 같은 그런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매물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추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익히고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포모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뭐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방송이 제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들려주신 김인만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